공수처와 경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법을 놓고 여야 대치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치권 소식,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 조대현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과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먼저 박종준 전 경호처장 어제 사의를 표했고 경찰에 자진 출석을 했습니다. 오늘도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지난 1, 2차 소환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네. 갑자기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이제 본인이 경찰 출신입니다. 경찰대 2기 졸업생이고요. 경찰에서 거의 인생을 전부 다 보내고 경호처장으로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차 충돌이 이제 있었었고요. 2차 집행이 있다 그러면 2차 집행은 아마 훨씬 더 많은 경찰 인력이 동원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본인의 현재 지휘하고 있는 경호처와 본인의 과거 친정이었던 경찰과 맞붙는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좀 인간적인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현재 법으로 정해져 있는 본인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아마 친정에 대한 어떤 약한 마음 때문에 혹시나 경호처에서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도 했을 거고요. 예.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어제 인터뷰에 보니까 본인이 중재 노력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중재 노력을 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으나 아마 중재 노력이 결국은 받아들이지 않은 경찰과 공수처 둘 다 받아지지 않은 아마 그런 결과에 대해 본인도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재 노력이 받아들이지 않게 된 책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마 본인이 이제 경호처 이제 자기 본인이 이제 나오게 되면요, 경호차장이 있습니다. 근데 경호차장이 대통령 경호실에 공채로 들어가서 말단부터 시작해서 최고위직까지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처음부터 대통령 경호실에서 일했던 인력한테 경호처의 어떤 책임이라든가 지휘, 통과를 맡기는 것이 좀 더 경호처의 일사불란한 움직임에는 도움이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해서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렇게 해서 아마 출석해서 조사받은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자, 이런 해석과 더불어서 자진 출석을 통해서 영장을 재집행할 때 어떻게 경호처 지휘부를 먼저 체포하려는 공조본의 전략을 깼다. 이런 의도도 있었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어제 공수처 포토라인에서는 박종준 처장의 모습을 봤습니다. 나름대로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질의응답에도 성실하게 다른 피의자나 피조자들하고 다르게 열심히 응대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예. 그런데 그 표정을 보면서 그것도 지금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봤을 때 어떤 고도의 계산된 전략적 회기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준우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의 친정에 해당되는 또 자기가 지휘하던 그런 경찰들과 맞서야 되고 이건 법으로 보나 무슨 명분으로 보나 또 가치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인이 더 이상 이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그리고 후배들과 또 자기가 지휘하던 부하들과 맞서야 된다라는 그런 실존적 고민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김성훈 경호차장이 경호처 수장 자리를 맡게 됐는데 지금 3차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도 오늘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했단 말이죠. 3차 출석에 불응하면 이제 좀 부담이 좀 생길 텐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경호처장이 지금 나갔지 않습니까? 예. 근데 경호처장이 경호처 전체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이제 먼저 나간 경호처장까지 나갔었는데 굳이 차장까지 나가서 과정을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경호처장이 모든 책임을 다 지고 있고 모든 지휘를 다 했기 때문에 처장이 나가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떤 근거에 따라서 공수처의 집행을 저지했는지를 상세히 설명 아마 했을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굳이 차장까지 가가지고 설명할 필요가 더 있었겠느냐 그런 생각이 또 들고요. 또 김성훈 경호차장 같은 경우는 저랑 18년 전에 옛날 대학원을 같이 다녔던 아주 막역한 사이긴 합니다. 근데 예. 이분이 평소에 어떤 스타일이냐면요. 굉장히 국가관이 강합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사회생활을 할 때부터 대통령 경호실로 공채로 들어와서 지금까지 쭉 이제 성장해가지고 경호차장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여러 이제 진영에 있는 대통령을 모셨지만 한치의 흔들림 없이 자고우면하지 않고 경호처법에 따른 경호 요인에 대한 경호, 그다음에 경호 구역에 대한 사수를 해왔기 때문에 아마 김성훈 경호차장이 좀 더 경호처장 있을 때보다 좀 더 단단하게 일사불란하게 경호처 직원들을 잘 대응을 해서 경호처법에 따른 요인 사수에 아마 좀 나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봅니다. 예, 상당히 강경한 인물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번에도 경호처의 철통 방어는 계속 될까요?
네, 물론입니다. 뭐 지금의 분위기를 보면은 더군다나 그 박종준 전 처장이 비교적 합리적이고 뭔가 대안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은 이제 뭐 일부 언론에서 또 여러 그 평론가들이 얘기하시는 대로 좀 강경한 태도로 맞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다른 이 보도나 이런 걸 통해서 접한 바에 따르면은 김성훈 차장이 그 경호처에서 공채로 쭉 성장한 건 맞습니다만은 경호 전문 인력은 아니랍니다. 예. 그러니까 경호 전문 인력으로서 경호처를 전체를 통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니고요. 이번에 그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관저하고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분이 이제 전산이나 이런 통신 이런 쪽의 전문가인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한 모양이에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김용현 처장과도 관계가 독특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이제 소위 김건희 라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지금 김성훈 그 차장까지 내려와서 직무대행 체제로 이렇게 가는 것을 보면 또 다른 본부장도 하나 출석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상황을 보면은 이제 지금 전문 인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맞설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모습이 경호처의 지금 실질적인 현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1차 영장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 관계자 26명에 대해서도 신원 확인 요청 공문을 보냈어요. 자, 이런 부분에서 경호처가 좀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요, 이번에? 아니죠. 경호처도 마찬가지죠. 경호처도 지금 공수처에서 그때 당시 들어왔던 경찰 인력 포함해서 150명 정도에 대한 명단을 요청했었습니다. 요청했었기 때문에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체포할 수 있는 특수 공무 집행 방해를 서로가 서로를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딱히 공처 유리하다 그렇게 볼 수 없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지금 방금 이진아 씨 출소한 걸 방금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이진아 씨는 경비안전본부장입니다. 이분이 예. 출소한 게 지금 왜 출소했냐면요. 좀 황당한 이유인데 이분은 그날 현장이 없었습니다. 1차 체포영장 집행할 때 없었는데도 이제 그 출석하라고 요구한 거예요, 경찰이.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냐? 체증을 하거나 또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이진아 본부장을 부른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냥 지휘부에 명단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냥 불러서 지휘부를 어떻게 해서든 간에 좀 흔들어 보겠다, 약화시켜 보겠다 그런 목적으로 부른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진아 본부장은요 당당하게 나는 현장에 없어 나를 왜 불렀냐 이렇게 따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지금 증거라든가 체증 없이 그 경호처 인력을 함부로 이제 막 이제 좀 무작위로 출석을 요청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분이 그 흔히 말하는 경호처 4인방으로 통하죠.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장이 없었고 아무런 혐의가 없다면은 사실은 1차 출석 요구가 있었을 때 출석을 했어야죠. 그리고 지금 26명에 대한 신원 확인 요청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경호처의 고유 인력이야, 전문 인력이야 또 경호처 소속이니까 경호처에서 명령을 하고 경호를 위해서 동원을 할 수 있다고 할지 몰라도 지금 그 상당 부분이 그 의무 복무를 하는 군인들 그 의무 복무를 하는 사람들이 이날 동원됐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그런 사람들로 추정되는 젊은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신원 요청을 그 신원 확인 요청을 한 것 같고요. 만약에 어쩔 수 없이 군 복무를 하는 그 군인들을 그 임무 복무를 하는 인력들을 여기다 동원한 거라면은 이거는 굉장히 큰 우려를 우리한테 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부모들도 그 자식들을 군대에 보내놓고 많은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그 경호 인력의 그 특히 하급 직원들, 젊은 직원들이 굉장히 인간적 고뇌를 많이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반영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그 이후에 이제 2차로 그 체포가 집행이 될 경우에는 이런 그 의무 복무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절대로 동원하지 않아야 된다. 또 그것이 군 당국의 방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실무진에서 인간적인 고뇌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해 주셨는데 자,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경호처 지도부 4인방 중에 2명이 경찰에 출석한 것을 두고 경호처에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말도 하거든요. 이 부분 동의하십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진아 본부장 같은 경우는요. 황당하게 본인 출석 요구 당하니까 나가서 내가 왜 여기 와야 되느냐. 그냥 현장에 있지 않았는데 그거를 강하게 해명하러 나갔던 거고요.
이제 아까 경호처장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오히려 중재안에 대한 어떤 노력했던 부분, 그리고 그게 받아들이지 않은 거, 그리고 자기가 물러남으로 인해 가지고 경호차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경호 인력이 더 똘똘 뭉쳐서 경호처법에 따른 의무를 더 성실할 수 있는 거, 이런 이유들이 나왔기 때문에요. 이게 지금 뭐 경호처 지휘부의 어떤 동요라든가 이런 거는 볼 수 없고 오히려 2차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일 거다. 그리고 아마도 2차 집행이 들어오면요, 지금까지 경호처가 보여주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략이라든가 전술 또는 포함해서 현재 공개되지 않은 그런 휴대용 무기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나올 수도 있다. 다만 그런 걸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경찰이 무리해서 1000명에 가까운 인력을 동원해가지고 인해 전술로 지금 한번 뚫어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시도하다가는 경호처가 더 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명분밖에 만들어주면밖에 안 된다. 그런 유혈 사태가 생긴다면 그 유혈 사태의 책임은 공수처장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경호처의 심리적 동요, 조 실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경호처의 인력들이 대통령을 소위 지키는 것이 원래 경호처 고유의 임무고 또 그런 역할 때문에 자부심을 갖고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그런 어떤 경호를 하는 데 있어서의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본인의 몸 관리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아주 전문적인 전문성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단순하게 육체적으로 단련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정신적으로도 강한 정신력을 가지면서 정세 판단도 하고 시국 돌아가는 상황도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런 지적 능력을 상당히 높은 수준을 갖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 경호처 인력들이 지금 도대체 이게 명분과 가치가 없거든요. 그리고 상대 쪽에서, 즉 경찰이나 공수처에서 집행하고자 하는 영장은 합법적인 영장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원이라든가 여러 기관에서 이미 이건 합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경호를 하고 있는 인력들이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 상황을 도대체 명령이니까 안 따를 수는 없겠죠. 명령을 철저히 준수하라는 교육을 예전부터 받아왔고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그 명령을 쉽게 어기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느껴지는 인간적인 고뇌는 뭐 처장의 이탈이라든가 또 이 본부장의 출석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들리는 소식으로 인해서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지금이라도 간곡하게 대통령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마지막 양심과 마지막 배려라면은 이런 젊은이들을 희생시키지 말고 본인이 스스로 걸어 나와라. 지금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지금 뭐 대한민국의 모든 시선이 대통령 영장 집행에 쏠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번에 공수처가 이 두 번째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유효기간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고 또 1차 때와는 달리 기한도 알려주지 않고 있어요. 굉장히 신중을 기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신중을 기하는 모습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무리수를 두르는 모습인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까 생각됩니다. 들고요. 지금 이게 이제 영장에 대해서 2주짜리가 이제 나왔느냐, 3주짜리가 나왔는가, 이것도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예. 아마 이렇게 길게 받은 이유는 저는 다음 주에 화요일에 있는 헌재 출석하는 첫 변론길이 다음 주 화요일이거든요. 예. 아마 그날을 노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만약에 헌재 첫 변론기일날 출석을 한다 그러면 출석할 때 그때 이동하는 차선 동선에서 체포를 시도하든지 아니면 헌재에 도착해서 걸어서 들어갈 때 그때 체포한다든지 또는 헌재 나가서 직접 변론하고 나올 때 그때 체포한다든지 이런 세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는데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둔 거라 그러면 오히려 더 큰 유혈 사태를 일으킬 수 있다. 그게 지금 지지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예. 관저를 비롯해서 헌재 주변에도 많이 모였는데 그 이제 지지자들끼리 아마 충돌할 가능성 그리고 또 경호처가 아마 그때는 더 탄탄하게 경호 인력을 쌓아서 아마 출동을 할 것 같은데 그 경호 인력들과의 충돌 가능성 그때 사용될 수 있는 방법, 인해 전술에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무기 사용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인해 전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런 유혈 사태가 오게 된다 그러면 정말로 비극일 거다. 아마 전 세계에 생중이 되고 있을 거고요. 아마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자기 집무실에서 대통령이 양팔에 공수처에 의해서 팔짱 끼는 모습, 이런 모습을 우리나라 보여주는 게 과연 맞겠느냐, 이런 모습 좀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길어진 영장 유효 기간만큼 경찰이 어떤 전략을 쓸지도 궁금한데 이번에 국수본에서 어떤 강력계 형사들 체포 등에 특화된 수도권 형사 1000여 명에게 동원령을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엔 좀 의지가 다른가 봐요.
근데 일단 이 1차 그 공수처에서 집행을 할 때 공수처가 정말 경험이 없구나, 또 의지가 약하구나, 국민들이 많은 실망을 했고 많은 지탄을 받았지 않습니까? 반면에 제가 알고 있는 경찰 내의 분위기는 상당히 지금 이제 국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지탄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 있고, 특히 경찰의 그 최고의 수장인 그 경찰청장과 그 이제 서울청장이 주요 임무 종사자에 해당될 정도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고 또 구속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경찰이 그 자신들이 받고 있는 그 어떤 그 국민들로부터의 따가운 시선, 이런 것들을 누구보다 잘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은 경찰들은 그 굉장히 특히 이제 체포, 지금 거론되는 그 여러 가지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안보 수사라든가 형사 기동대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체포 전문 인력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체포하려고 마음 먹으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뭐 이준호 위원께서 인해 전술이다, 또 이렇게 그 특별한 무기를 사용하는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전문 인력이기 때문에 체포를 하려고 마음 먹으면 충분히 체포가 가능하고, 경찰들은 이번에 그런 의지들을 가지고 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공수처도 그 1차에서 그런 그 잘못된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으면서 새로운 강호로 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것은 오동원 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답변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된 거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공수처도 다시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정치권의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논란이 거셉니다. 여당에서는 국격을 저해하는 일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고요. 야당에서는 신속한 영장 집행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데요. 녹취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대통령이 자기 자택에서 이 수갑을 채워서 끌려 나오는 것은 정말 이 나라의 국격을 떨어뜨린 일만큼 그거는 좀 피해야 되겠고. 관저에 숨어서 한 달 동안 국민과 싸워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내는 것 자체가 국론을 분열시키고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최하로 계속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국경 논란 두 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이 위원님. 네, 사람에게는 인격이 있고요, 국가에는 이제 국격이라는 게 있는 거지요. 지금 이제 이런 초유의 상황, 비상계엄이라는 상황이 나왔었고, 그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의 국론이 분열되면서 지지자들이 거리로 나와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차분하게 민주주의 질서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대해서 극찬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혼란 속에서 질서를 찾는 자생력 또한 뛰어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법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정당하게 집행한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하나의 절차가 공수처가 과연 내란 혐의에 대해서 수사할 자격이 있는가 논란이 있는 상황인 거고, 공수처가 또 영장을 발부했는데 그 영장 신청한 내용조차도 적법하지 않다. 그리고 발부한 서부 지법에 대해서도 적법하지 않다. 이런 여러 가지 각 단계마다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따라라, 그러면서 강제 동원해서 체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 이거야말로 오히려 국격을 떨어뜨리는데, 공수처와 일단 민주당에 동조하는 그런 일부 공무원 세력들이 오히려 합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국격을 떨어뜨리는 것은 이제 대통령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당과 공수처, 여기서 국격을 떨어뜨리고 있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조 실장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온 국민들이 다 인식하고 있고 지탄하고 있죠. 12월 3일 그날 이후로 국격을 떨어뜨린 가장 핵심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오히려 국민들이 이 거리에 나서서 정말 우리가 키세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눈이 오는데 그 알루미늄 을 뒤집어 쓰고 그 눈을 견디면서 그 탄핵을 외치던, 그 체포를 외치던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시민들이 바로 국격을 다시 세우고 회복을 시켰던 거죠. 지금 자꾸 수갑을 채우고 그런 모습들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지금 대통령에게 지금 처음부터 그 수갑을 채우고 체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벌써 여러 차례 2번 이상 그 출석할 것을 요구했고, 그 출석에 불응했기 때문에 지금 체포를 하겠다라는 것은 구속 이전의 단계입니다. 일단은 수사를 받으라는 거죠. 지금 본인이 주범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이 커다란 그 나라를 뒤집고 세계의 주목을 받은 이 사건의 주범이 다른 부분 종범 내지는 공범들, 또 주요 임무 종사자들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속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조사를 받고 있는데, 본인은
수사에도 응하지 않고 이제 와서 수갑을 채워서 못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그럼 지금이라도 그냥 걸어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아무런 그런 그 본인의 의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찰이나 공수처에서 수갑을 채우려 한다, 또 시민들이 끌고 나오려 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정말 다시 한번 국격을 떨어뜨리는 그런 행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여당 의원들이 이번에도 관저에 갈 것인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아마 국회의원들이 아마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외위원장들도 많이 갈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일부 어떤 그 민주당에서는요, 국회의원들이 불법 이제 그러니까 체포 면책 특권이 있습니다. 체포 면책 특권을 활용해서 혹시나 거기서 스크럼을 짠 게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도 한다 그러는데요. 저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그렇게 우려를 나타내는 건 적절하지 않다 생각하고요.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국회 내에서도 이런 식으로 충돌할 수가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지금 왜 현장에 나가겠습니까? 여론조사,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나옵니다. 정당의 지지도가 비슷하다든가 대통령의 지지도가 비상계엄 전보다 훨씬 올라갔다든가 이런 상황이 나오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뜻을 받아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 지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와 함께하지 않는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국회의원들 원외위원장이 현장에 나가서 목소리를 대변하고 하는 것들은 뭐 전혀 문제될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1차 때 45명이 갔는데 이번에는 더 늘어날까요? 더 늘어날 걸로 보죠. 더 늘어날 걸로 보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원에 지금 나가는 사람들 70명이 넘을 것 같고요. 예. 아마 국회의원들 중에서는 한 7, 80명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여당 의원들의 관저행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참 착각을 해도 대단히 착각들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뭐 누가 봐도 3년 후에 선거를 의식한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저 사진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3년 후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을 받는 과정에서 자료로 삼고 싶겠죠. 그래서 지금 이분들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지금 원외위원장들도 나온다고 하는 게 원외위원장들도 다음에 3년 후에 선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혹은 또 내년에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이건 철저하게 선거를 의식한 행위들입니다. 이거는 뭐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고요. 참 이런 걸 보면서 좀 불행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윤석열 대통령도 좀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큰 미끼를 지금 던져놓고 어차피 이 미끼는 물어가게 돼 있는데 이 큰 미끼를 던졌으니 우리가 많은 것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행위들에 불과합니다. 참 저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40몇 명이 관저를 막아선 저 사진이 나간 이후에 굉장히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았거든요. 주로 이제 국민의힘이 강한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주로 주 구성을 이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비례대표들도 이제 자기 지역을 선정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영남의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강한 지역에 가서 공천을 받는 그런 계산을 하겠죠.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한번 스스로 지금 자신을 성찰해 보시라. 지금 이 자신들의 선거만 생각하는 이런 정치인들의 커다란 미끼가 돼 있다라는 것을 좀 각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재판받아 나갈 때마다 그때 같이 동행했던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어느 의원이 왔고 어느 의원이 안 왔고 이러면서 전부 다 공유하면서 민주당 세력 내에서 조리돌림을 하는 이런 모습에 대해 민주당에서 이런 비판한다는 게 정말로 좀 내로남불이다 생각합니다. 예, 두 분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 조대현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